올해는 대선에 이어 오는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치러집니다. 이 선거에서 교육감도 뽑게 되는데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기독교학회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은 교회 현장을 위해 학술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말씀을 토대로 다양한 형상의 십자가를 조각해 복음을 전하는 정지은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질의서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낙태에 반대하고 생명 존중을 염원하는 기도 캠페인이 40일간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는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시도의 교육감이 선출됩니다. 사학법 개정으로 기독사학의 정체성과 존립 목적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앞두고 있는 한 예비 후보가 기독사학을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조전혁 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 출마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조 후보는 기독교계가 주목하고 있는 기독사학에 대한 생각과 사학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사학법은 이게 사학 재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학들이 설립 이념에 따라서 교육 사업에 나섰는데 그런 설립 이념을 실현할 수 없도록 관료 통제가 너무 심합니다. 조 후보는 미션스쿨과 같은 종교사학의 경우 사학법 제정으로 건학 이념과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학의 교사와 교직원 채용은 정부가 침해할 수 없는 사학의 기본적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교육은 양극화되어가는 교육 격차 속 암시장과도 같다며 정규교육의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효율과 형평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는 효율과 형평을 한꺼번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교육에서만큼은 두 가지를 갖다 동시에 달성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외에도 조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 인권 조례와 대안학교 정책, 전교조 문제 등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교육 정책과 대안도 밝혔습니다. 종교사학의 개신교 비율이 65%가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가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통해 기독사학의 정체성과 존립 목적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 마련 가능성에 교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들의 출마가 이어진다면 기독사학을 지키는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다가오는 뉴노멀 시대에 맞춰 교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교회일수록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쉽지 않아 논의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회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뒤바꾼 우리의 새로운 일상을 뜻하는 뉴노멀.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 맞춰 교회 역시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벌써 해를 거듭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계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어졌지만 이러한 노력은 내부적인 소통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기독교학회 임성빈 회장은 대전환 시기를 맞은 한국교회가 각 사회 영역과의 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73년에 발족해 신학 안에서 다양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기독교학회. 특히 이번 25대 기독교학회는 인문학, 사회과학 등 일반 영역과의 협력을 추구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날 신학의 역할은 신학 안에서의 교류에서 벗어나 교회와 사회를 향해 책임적 응답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위기입니다. 대전환적 위기고 이 땅에 2천여 명이 넘는 이제 우리 신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계신데 과연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고 어떤 영향을 남기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반성을 또한 동시에 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기독교학회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학술 프로젝트 공모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총 2개의 팀을 선정해 교회 목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신학이 아닌 다른 영역의 연구자들과 함께 융합하는 것이 주요 심사 요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학자들도 신학 내에 있는 여러 영역이 같이 실천 영역과 이론 영역이 같이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나 신학 아닌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의 영역도 같이 참여해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좀 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기회를 드리려고. 한국기독교학회 측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교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 형태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융합이 뉴 노멀 시대를 맞은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보통 십자가 하면 반듯하고 정형화된 모양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형상화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십자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야기가 있는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정지은 작가를 하나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한 교회 공방. 각기 다른 모형의 십자가들이 조각돼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형상화한 십자가부터 역동적인 물결이 느껴지는 생수의 강 십자가, 많은 지체가 모여 이룬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형까지 그 종류와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말씀을 토대로 다양한 십자가 작품을 만든 사람은 예담교회 성도인 정지은 작가. 대학교에서 금속공예를 전공했지만 담임 목사의 권유로 나무 십자가 조각을 시작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 말씀이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걸 되게 좋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정 작가는 십자가가 단순히 하나의 상징으로만 비춰지는 게 아쉬웠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위대한 일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이를 계속해서 묵상하길 바랐습니다. 이 때문에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가 있는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말씀 묵상을 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십자가 작품이 비기독교인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는 다시금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 이제 얘기를 나눴던 건 뭐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 재복음화, 예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요즘에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작품을 통해서 십자가 작품을 만들며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정 작가는 향후 상설 전시관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비교적 활성화가 돼 있는 기독교 음악과 달리 기독교 미술은 즐길 거리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 때문입니다. 정 작가는 문턱을 낮춰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십자가 작품을 만들며 복음 전파에 힘쓸 것이란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낸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질의서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의 답변이 담겼습니다.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입장과 방향을 존중하고 있다고 답했고, 윤 후보는 이사 추천권을 가진 여야와 협조해 조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법률이 정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낙태의 종식을 염원하는 세계적인 캠페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가 한국에서도 열렸습니다. 내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캠페인은 매주 수요일 서울 홍대 입구역 앞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전 세계 588개의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시아에서는 서울과 함께 인도의 카드와 대만의 중리에서 진행됩니다. 본 행사를 주최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는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미국 본부에서도 한국의 이번 기도운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NGO 월드비전이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우크라이나 아동과 주민을 위해 20만 달러, 한화 2억 2,800만 원 규모의 구호 사업을 펼친다고 3일 밝혔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지난 1일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민간인 400명 이상이 사상을 당했고 아동 750만 명은 취약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드비전은 현재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접경지 루마니아 외에도 몰도바에서 위생용품과 생필품, 유아 심리 안정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5일부터 약 2주간 사적 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되고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됩니다. 이 같은 거리두기 지침은 20일까지 적용됩니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자 등 12개 업종입니다. 정부는 의료 대응 여력과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엔 최소한으로 조정했다며 다음번부터 본격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권자의 86%는 3월 9일 열리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할 계획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2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미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81.1%로 지난 제19대 대선 조사 때보다 10.3%포인트 올랐습니다. 사전 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8%였습니다.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유류세 인하와 액화 천연가스 할당 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 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인은 4일 전국 6개 권역의 성장 잠재력 지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장 잠재력 지수는 지역 내 핵심 기업과 인적 자본 등을 토대로 미래 성장 역량을 수치화한 겁니다. 이 지수가 1보다 낮으면 성장 역량이 평균 이하란 의미인데 부울경은 2010년 0.916에서 2020년 0.867로 하락해 전체 6개 권역 중 가장 낮은 성장 잠재력을 보였습니다. 대한상의 측은 기존 주력 제조업에서 지식 기반 제조업으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청년 인구 감소로 인적 자본도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의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4일 보도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15기 중 6기를 보유한 대규모 원전으로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포리자 원전의 안드리이 투스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원전에 포격을 가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진짜 핵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중화기 공격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현지 시간 3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누르고 세계 공급망 최대 악재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팀 우이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직면한 최대 리스크가 팬데믹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군사 분쟁과 이로 인해 초래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 팔라듐, 밀 등 많은 원자재를 수출하는 자원 부국이고 우크라이나 역시 밀과 네온가스 등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프랑스에선 20년 전 재선에 성공한 고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이후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에게 엘리제궁을 다시 허락한 적이 없어 주목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지역 일간을 통해 공개한 프랑스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당신의 신뢰를 다시 얻고 싶다며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1차 투표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결선에 진출하며 결선에서도 승리한다는 시나리오가 지배적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발의한 낙태 합법화 법안을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천 헤드라인에 따르면 여성건강보호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약물 낙태를 포함한 낙태 서비스 제공 및 접근에 대한 제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모든 미국인의 세금으로
국내외 낙태를 지원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낙태법이 시행되는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웨스트버지니아의 민주당 상원 의원인 조 맨치는 극단적인 조치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공화당원에 합류했고 최종 투표에서 찬성 46, 반대 48로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찬바람이 부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은 5도 안팎까지 오르는데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 꽃샘 추위에 대비한 옷차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5도, 강릉 9도, 대전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도, 부산은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진행 중입니다. 유례없는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에도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은 고무적인데요. 오는 6월에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쟁점이 될 기독사학의 정체성 존립 문제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지켜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